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오늘 드디어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2 교과서의 마지막 3단원을 오늘부터 우리가 5개 주제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주제 8, 8개 주제로 6월 항쟁까지를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5시간 동안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정치사와 경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대통령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3명의 대통령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노태우고 두 번째는 김영삼, 마지막으로는 김대중을 좀 잘 구분해 놓기 바랍니다. 분야도 좀 정해 줄게요. 노태우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교 정책, 그다음에 김영삼 같은 경우는 경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와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 볼까요? 자, 1948년 정부가 수립됐어요. 대통령은 이승만이고요. 이때를 우리가 1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승만의 1공화국은 언제 무너지나요? 맞습니다. 바로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이 시기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기도 했었죠. 자, 4.19 이후에 이공화국이 잠깐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지만 이때는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윤보선보다는 그때 당시 총리였던 장면을 좀 기억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박정희가 등장을 합니다. 63년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는데요. 박정희 시기를 우리가 다시 두 시기로 구분을 해서 앞 시기를 3공화국, 뒤 시기를 4공화국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은 바로 197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면서 박정희 체제의 독재가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80년대 전두환 시기로 넘어오게 되죠. 자, 이때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들어섰던 게 전두환의 5공화국이었고요. 이게 이제 끝났던 게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까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6월 항쟁 결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월 항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맞아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다시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6월 항쟁 이후에 치러진 첫 번째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유명한 인물 3명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전두환의 절친이었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죠. 자, 그리고 열심히 박정희 시대부터 독재 체제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힘썼던 두 거장이 있죠.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자, 기호 1번의 노태우, 기호 2번의 김영삼, 그다음에 기호 3번의 김대중. 자, 야당 후보가 2명으로 분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표가 갈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이 2등, 그 다음에 김대중이 3등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단일화에 성공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노태우가 이렇게 당선되지 못했을 거예요. 노태우는 신군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절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군부, 신군부 세력의 정권이 연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3대 대통령의 노태우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곧 이어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총선에서는 다른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때부터 노태우 시기부터 오늘날까지를 우리가 6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이 이후로는 헌법이 크게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거에서는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여소야대 국회라고 부릅니다. 즉, 여당이 작고 작을 소자죠. 그다음에 야당이 크다. 야당이 크다 해서 야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여당, 집권당이잖아요. 이 집권당이 야당보다 더 의석수가 적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노태우 입장에서는 뭔가 국정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태우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타파를 하냐면은 세 개 당을 합쳐서 민주자유당, 줄여서 민자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삼당 합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1988년에 치러진 제13대 총선거에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여기 절반 이상을 야당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여소야대. 여당은 쪼그라들었고 야당은 이렇게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태우가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3당은 어떤 당이냐?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당이죠. 그리고 예전 박정희의 당, 그때 당시는 김종필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민주공화당. 그리고 원래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당을 끌어들여서 이 세 개 당이 하나로 합쳐져서 민주자유당이 창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김영삼 원래 야당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여당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대선에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혼자 왕따 당한 게 바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인데요. 이 평화민주당이 쭉쭉쭉 당 바뀌어서 오늘날의 민주당이 되고요. 자, 한편 이렇게 3당 합당으로 탄생된 민주자유당은 어떻게 되느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조금 더 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래서 다 싸그리 합쳐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국민의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에서 쭉 해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면 좋고요. 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3당 합당으로 거대한 여당이 탄생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됐죠?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해체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산권의 국가들하고 수교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주로 우리나라에 가까운 중국과 소련,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공산국가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외교 정책을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라고 불러요. 주로 우리나라 북쪽에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자, 북방 외교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가 되면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라는 내용이 합의가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통일 노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남북한이 UN, 국제연합이죠. 동시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대통령은 김영삼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3당 합당으로 여당이 된 김영삼이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14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이때 박정희 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중단돼 있었던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뽑고 강진구청장 뽑고 시의원 뽑고 구의원 뽑고 교육감 뽑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전면 실시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1993년도에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 실명으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통장을 만들 때 선생님이 가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뭔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항상 실명, 본인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게 금융실명제고 이게 1993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겠죠. 그게 이제 김영삼 때 시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전직 두 대통령 있죠. 노태우와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버립니다. 죄목은 뭐냐? 바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와 여러 가지 뇌물수수 혐의로 이 법정에 세워가지고 뭐 1심에서는 꽤 중형을 받았죠. 전두환 같은 경우는 사형, 그다음에 노태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무기징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그래서 항소하고 가명 돼서 형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감경된 상태로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사를 바로 세우기 하면은 선생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경복궁 한번 가봤나요?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복궁에서 가장 큰 건물이 근정전인데 요 김영삼 전까지만 해도요. 광화문 정문과 근정전 사이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꽤 광복되고 오랜 시간 동안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거를 김영삼이 싹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복궁의 모습을 회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기억 남는 거는 요새는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말기 가면은 이 초등학교를 일본이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한국 신민을 기르는 학교다라는 뜻으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꿨는데 요 김영삼 정부 때 9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국민학교에서 마침내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졸업 앨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국민학교라고 써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옆에 광장동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광장 국민학교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중학교 간 다음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일제 잔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김영삼은 좀 성격이 단무지라고 기억을 하면은 좀 편할 겁니다. 단순, 무식, 이렇게 되죠. 단순, 무식, 단무지 성격의 김영삼이 여러 가지 화끈한 개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일명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죠. 96년도에 우리나라가 마침내 가입을 합니다만 그 다음 해에 외환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 때는 우리가 다음 시간 경제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을 개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외환 위기가 터지고 나서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대로 나라 망할 순 없다라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에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면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간신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환위기가 97년이고요. 그 다음 해에 정권이 바뀝니다.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5대 대통령 김대중인데요. 김대중 정부 하면 대북 정책을 좀 기억을 해두라 그랬죠.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리가 네 글자로 햇볕 정책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우화 기억나나요? 햇님과 구름의 내기 이야기. 햇님이랑 구름이 내기를 하죠. 야, 저기 가는 나그네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좋아, 내가 먼저 벗기지 뭐. 야,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은 분명히 저 잠바가 날아갈걸? 후! 근데 잠바가 날아가기는커녕 세찬 바람이 불자 요 나그네가 더욱더 이 잠바를 이렇게 싸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햇님이 하하하, 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그네가 옷을 벗겠냐? 내가 하는 걸 잘 봐. 내가 아주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면은 알아서 옷을 벗을걸? 하고, 햇님이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자 나그네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기 잠바를 벗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기억나죠? 네. 그게 바로 햇볕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상대를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뭐 이런 이제 좀 강경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북한에게 잘해주는 정책이 바로 햇볕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1998년에 처음으로 북한 땅에 있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막혔습니다만요. 자, 그리고 2000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통일 노력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환위기 극복을 해야겠죠? 자, 이때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 국민이 집에 있는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갖다 냅니다. 자, 이걸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이제 갚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 IMF 국제통화기금에 빌린 돈을 2001년도에 모두 다 갚아버립니다. 3년 8개월 일찍 갚았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 별명이 IMF 우등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입니다. 탈권위주의를 지향했었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개성, 북한 땅에 있는 개성에 우리나라 자본과 인력이 투입이 돼서 개성공단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은 다 폐쇄가 됐지만요. 그 다음에는 다시 정권이 바뀝니다. 다시 야당 후보인 이명박이 당선이 되고요. 4대강 정비 사업, 그다음에 청계천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강에 자전거 길 잘 나 있죠? 그다음에 버스 노선도 이때 개편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계천도 원래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이걸 다 뜯어버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문재인. 그 다음에 이 시기에 3차, 4차, 5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자, 다시 정권이 바뀌어요. 20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정권이 바뀌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여당 후보가 계속 대통령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대중 때부터 오늘날까지는 계속 야당 후보가 또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고 이렇게 정권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6공화국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정치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녕!